80%에 해당하는 281개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펀드 가운데 29개는 S&P 500 지수보다 연간 1% 이상 저조한 성과를 냈고 35개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과 1% 내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10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8개는 S&P 500 수익률을 2% 미만으로 앞지를 뿐이었죠.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따랐다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펀드는 단 2개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주는 펀드는 355개 중 0.5%인 2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 적은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입니다. 존 보글은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뱅가드의 창업자입니다. 2007년 보글은 이 책의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인덱스 펀드의 유용성에 대해 주로 설명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덱스 펀드만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장기적 투자가 단기적 투기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올리는 이유를 다룹니다. 또 월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의 몫을 가져가는지 말하면서 금융시장 딜러인 금융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월가는 투자금 수조 달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보수를 챙깁니다. 고수익을 올리며 배를 불리는 쪽은 고객이 아니라 월가 사람들이죠. 카지노에서 항상 이기는 쪽은 손님이 아니라 카지노 주인입니다. 투자 게임에서도 금융계의 딜러가 항상 승자가 되죠. 투자와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후 시장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투자 게임은 한마디로 지는 게임입니다. 보글이 제시한 이기는 게임이 바로 S&P 500 인덱스 펀드 또는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카지노에서 나와서 영원히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지는 게임이고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투자의 내기동의 저자인 투자 자문가이자 신경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 위험이란 시장 전체가 빠질 위험입니다.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위험은 내 주식만 떨어질 위험입니다. 즉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오는 위험이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를 사면 종목, 산업, 펀드 매니저를 잘못 선택했을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오롯이 시장 전체가 빠질 때의 위험만 남게 됩니다. 1장 우화 고트락스 가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주식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우선 고트락스 가문의 우화를 들어봅시다. 고트락스라는 성을 쓰는 부유한 일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수대에 걸쳐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 삼촌과 이모, 고모, 사촌이 수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가문이었고 미국 내 주식을 전부 소유하며 수천 개의 기업이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과 기업이 이뤄낸 수익을 통해 크게 앞서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언변이 뛰어난 헬퍼 몇 사람이 나타나서 사촌 몇 명에게 접근해 다른 친척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꼬드겼습니다. 헬퍼는 일부 주식은 팔고 일부 주식은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자 수익의 일부를 헬퍼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구워내는 파이를 고트락스 가문이 전부 가져갔지만 이제는 일부를 헬퍼가 가져가기 때문이죠. 사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전략이 가문의 자산 증가 속도를 늦췄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주식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목 선택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당연히 가문의 자산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뉴턴의 운동 법칙에 빗댔습니다. 투자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투자업계 종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조언에 따르는 거라고 보글은 말합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공 투자의 열쇠는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겁니다.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수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상식이며 인덱스 투자의 본질입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10명에서 100을 10씩 나눠 가지다가 한 명이 20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주식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20을 벌었다 한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10명이 100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10명이 99만큼 밖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전체가 가져가는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2장 이성적 과열.
주주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일치해야 한다. 전체로서의 주식 투자자 집단이 지금부터 최후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최대는 해당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다.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웃돌거나 밑돌면 매매한 일부 주주는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실만큼 초과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주주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당연히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일치하게 됩니다. A 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기업의 수익과 같다는 거죠. 그 기업의 수익이 10이라면 투자자 10명의 수익의 합은 당연히 10입니다. 그중 누가 매매를 통해 11을 얻고 9를 얻을 수는 있지만 총합은 어차피 10이라는 겁니다. 절대 1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결국 장기적으로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를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며 보고는 심일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다수의 투자자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장기적 표준에는 관심이 없고 이탈적인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며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간 주식 수익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투자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투자 심리 때문이며 주가 수익 비율은 이런 심리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펀더멘탈이 아닌 펀더멘탈에서 이탈하는 시점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식시장 수익의 이중적 속성. 보글은 케인즈의 주장을 기초로 주식시장 수익을 투자 수익과 투기 수익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주식에 대한 초기 배당 수익률과 이후 수익 성장률로 구성됩니다. 투기 수익은 주가 수익률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3에서 7% 사이를 오가며 평균 4%로 안정적입니다. 수익 성장률 또한 대개 4에서 7% 선을 유지했고 연평균 4.6%였죠. 결과적으로 총 투자 수익은 8에서 13% 수준이며 평균 9%였습니다. 투기 수익을 보죠. 자료에서 보면 1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투기 수익이 마이너스였으면 다음 10년은 영락 없이 이전의 마이너스 폭만큼 플러스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의 PR이 평균보다 마이너스였다면 1920년대에는 딱 그만큼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뚜렷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결과적으로 투기 수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연 0.5% 끌어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추가 설명하자면 투기 수익은 우리가 PR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만일 어떤 해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PR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그만큼 PR을 적게 받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 수익을 합치면 주식시장의 총 수익이 나옵니다. 투자 수익은 평균 9%이고 투기 수익은 평균 0.5%이니 총 수익은 9.5%입니다. 여기서 투기로 만들어낸 수익은 0.5%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수익은 기업이 창출하는 투자 수익이 거의 전부이며 투기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시장과 기대시장,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투자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게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거대 상장 기업들이 실제 게임입니다. 실제 돈을 사용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고 실제 수익을 창출해 실제 배당을 지급하죠. 또 다른 게임 하나는 바로 기대시장을 무대로 합니다. 판매 수익이나 이윤 같은 실질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윤이 증가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의 기대감이 상승할 때만 주가가 상승하죠. 기대가 상승하기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PR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기대시장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 시장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판단을 흘려놓죠. 다시 말해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 실제 수익보다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단기적 기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투기 수익이 아닌 투자 수익을 쫓아야 합니다. 투기 수익은 아무리 잘해봤자 0.5%밖에 더 벌지 못하는데 비용이나 위험은 더 크기 때문이죠. 보글은 실제 시장과 투자 수익을 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시장시 미스터 마켓으로 의인화해 설명했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 매일 찾아와 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주면서 팔라는 둥 사라는 둥 말합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듯해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죠.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일시적 시세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배당과 기업의 경영에만 관심을 둘 겁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너무 흥분하지도 말아야 하죠. 3장
투자자와 기업은 공동운명체. 1320년에 오컴의 윌리엄은 다음과 같은 멋들어진 표현으로 단순성의 미덕을 설파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럿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이후 오컴의 맨도날리라고 불리는 이 명제는 모든 과학적 탐구의 원칙이 됐습니다. 미국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주식시장을 통째로 담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겁니다. 지난 90년 동안 대표적인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입니다. 1926년 종합주가지수로 출발한 S&P 500 지수는 그 명칭대로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이 500대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 가치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상장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전체 주식 투자자의 집단이 벌어들인 총 수익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이들 투자자가 챙기는 순수익은 총 수익보다 항상 적죠. 시기에 관계없이 중개 비용 때문에 투자자의 순수익은 시장의 총 수익보다 항상 적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인덱스가 항상 이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소형 펀드가 시장을 주도할 때에는 전체 시장 인덱스가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중소형주가 약할 땐 인덱스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은 주도하는 종목에 따라 누군가는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럴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항상 이깁니다. 액티브 펀드 대 기준지수, S&P 지수와 액티브 펀드 지수를 비교하는 이른바 스피바 보고서는 2016년 보고서에서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액티브 펀드 중 시장보다 못한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90%가 시장보다 낮은 성과를 냈고, 또 핵심 대형주 중심의 액티브 펀드 가운데 97%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보글은 복잡한 셈법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자에게 모든 해법 가운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즉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의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계속 보유하라는 거죠. 4장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해서 지는 게임이 되는가? 간단한 산수의 잔인한 법칙. 투자자 집단이 배당금과 수익 성장의 형태로 기업이 올린 수익을 온전히 받아 챙기지 못한 이유가 대체 왜일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특정 연도에 시장이 7%의 수익을 냈다면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7%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금융중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을 내고 남은 것만 투자자의 몫이 되죠. 게다가 투자 수익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비용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이 창출하는 수익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까요?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며 매매하는 경우 연 1.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매 빈도가 높지 않다면 비용은 1%로 낮아지고, 매매 빈도가 더 높다면 훨씬 커질 겁니다. 주식형 액티브 펀드는 자산 운용 보수와 운영 비용이 연간 2에서 3%나 됩니다.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그토록 오랫동안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이유 중에서 높은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하죠. 대체로 펀드 매니저는 똑똑하고 학력 수준도 높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게다가 대다수는 정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죠. 시장을 이기기 위해 종목을 선별하고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극소수의 매니저는 시장을 이기겠지만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펀드 매니저를 집단으로 보면 항상 시장보다 못하게 되죠. 보글은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가 많았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년간 주식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7%라고 가정해보죠. 여기서 뮤추얼 펀드의 연평균 비용을 최소 2%라고 하면 펀드 수익률은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연평균 7%를 50년간 투자하면 29만 4,600달러가 됩니다. 반면 펀드의 5% 수익률로는 50년 뒤 11만 4,700달러가 되죠. 주식시장의 총 수익보다 17만 9,000달러나 적은 수준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비용에도 적용된 탓입니다. 첫 해 말에는 투자 자산의 약 2%만 증발했지만 10년 후에는 17%, 30년 뒤에는 43%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50년째는 무려 61%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을 보유했을 때보다 61%를 비용으로 지불한 겁니다. 투자자는 결국 39%밖에 손에 넣지 못하게 되죠. 투자자가 자본을 100% 투자하고 위험도 100%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익은 40%도 얻지 못하는 거죠. 자본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현 금융중개 시스템이 60%를 가져간 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리 비용의 횡포는 복리 수익의 마법을 압도합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즉 단순
단순하고 비용 수준도 낮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더라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느라 괜한 손실을 떠안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비용이다. 펀드 판매자들은 1900년대 이래로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9.5%였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펀드 비용인 2%와 물가상승률 3%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질 수익률 9.5%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고작 4.5%입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보글이 말하는 정당한 몫이란 시장 수익률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물가 상승률을 뺀 수익률입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343.8% 상승했다. 자루타를 달성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일반 펀드는 283%가 상승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5장 보이지 않는 비용의 위력. 펀드 매니저의 몫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몫은 줄어든다. 대다수 투자자는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는 지속 가능한지 측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속적으로 적용되는 펀드에 드는 비용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인 과거의 성과와 달리 비용은 일회성이 아닌 영속적인 요소죠. 성과는 일시적이고 비용은 영속적이다. 첫 번째 비용은 바로 펀드 보수의 비용률이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고비용 펀드의 보수율은 평균 2.4%이고 초저비용 펀드의 보수율은 0.32%입니다. 평균 1.1%의 보수율을 보이죠. 두 번째 비용은 판매 수수료입니다. 최근에는 선취 판매 수수료가 거의 사라진 대신 보수율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 비용은 포트폴리오의 매매 회전율에 따른 비용입니다. 펀드 회전율이 100%라면 매년 1.1%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전율이 50%라면 매년 0.5%의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회전율이 10%라면 비용은 0.1% 수준이 될 겁니다. 매매 회전율에 따른 비용은 다시 말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재조정하는 데서 오는 비용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매니저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로 이루어진 인덱스 펀드보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잦을 수 있죠. 회전율이 높다는 겁니다. 비용이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 위의 자료를 보면 고비용 펀드와 저비용 펀드의 비용률 차이는 평균 1.4%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최저비용 펀드가 최고비용 펀드보다 나은 성과를 올린 겁니다. 각 분위 펀드의 최종 수익률은 10.6%에서 10.3%로 차이가 미미하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연수익률의 변동률로 위험 수준을 측정해보면 최저비용 펀드의 변동률은 16.2%로 최고비용 펀드의 17.4%보다 위험이 낮았습니다. 결국 위험 감소 부분을 고려하면 최저비용 펀드의 수익률은 8.9%이고 최고비용 펀드는 7.4%로 최저비용 펀드의 수익률이 1.5%나 높았습니다. 1.5%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복리로 불어나 수익률 격차는 어마어마해지죠. 2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최저비용 펀드의 복리 수익률은 855%이고 최고비용 펀드는 632%로 저비용 펀드보다 35%나 낮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저비용 펀드는 자산이 8배가 되었고 최고비용 펀드는 6배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항상 저비용 펀드가 고비용 펀드를 압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선택의 기준을 비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게다가 액티브 펀드의 경우 25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은 펀드만 선택해 계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생존자 편향이 적용된 계산값이라는 거죠. 말했듯이 액티브 펀드는 사라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 비용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저비용 펀드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면 선택 범위를 액티브 펀드로 국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저비용 펀드는 바로 전통적 인덱스 펀드입니다. 매매 회전 비용도 거의 없어서 총 비용은 0.1%죠. 따라서 S&P 500 인덱스 펀드의 총 수익은 9.2%고 비용을 뺀 순수익은 9.1%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몫이 없으면 투자자가 시장 수익 전부를 가져간다. 말했다시피 사실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습니다. 생존자 편향을 제거하면 평균 수익률은 9%에서 7.5% 수준으로 더 낮아집니다. 좋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는 극소수입니다. 이런 액티브 펀드를 찾기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펀드를 찾아냈다 해도 과거의 성과가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죠.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펀드 매니저와 중개인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투자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6장 배당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배당금을 갉아먹는 뮤추얼 펀드. 장기간에 걸쳐 복리의 마법이 발휘되면 배당금은 자산 가치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배당 수익을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1926년 1월 1일에 S&P 500에 $10,000,000를 투자했다면
2017년 초에는 17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5,910만 달러로 불어났을 겁니다.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S&P 500의 주당 연 배당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1926년 이후 배당이 크게 줄었던 적은 1929년에서 33년의 대공황의 55%, 대공황의 여파로 1938년에 36% 하락한 것, 그리고 2008년에서 09년 사이의 금융위기에서 21% 하락한 것, 단 3차례뿐입니다. 배당의 중요성을 볼 때 액티브 펀드는 배당 소득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뮤추얼 펀드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배당 소득이 아니라 펀드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배당의 몇 %를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펀드가 받은 배당은 거의 비용으로 나가게 되죠. 성장 액티브 펀드는 받은 배당의 거의 100%가 비용으로 나가고 가치 액티브 펀드는 배당 수익의 58%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가치 인덱스 펀드의 비용은 배당 수익의 2%이고 성장 인덱스 펀드의 비용도 배당 수익의 4% 수준이었습니다. 보글은 그렇다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매니저가 빈번하게 매매한 일도 없고 연간 비용률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배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죠. 7장 조삼모사를 경계하라. 발표되는 펀드 수익이 모두 투자자의 몫은 아니다.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수익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보유했을 때의 수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 남아 투자자가 100%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겁니다. 현실은 훨씬 심각하죠. 지난 25년간 뮤추얼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7.8%로 S&P 500의 9.1%보다 1.3% 낮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펀드사가 보고한 7.8%가 아니라 6.3%였습니다. 펀드의 연평균 수익보다 1.5% 낮은 수준이었죠.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자금이 몰리고 저조한 성과를 냈을 때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덱스 펀드의 투자자도 상승장과 하락장에 휩쓸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8.8%로 펀드 자체의 수익보다 0.2% 낮은 수준이었죠. 정리하자면 지난 25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9.1% 수익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8.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7.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펀드 투자자들은 6.3%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비용과 투자자의 행동이라는 이중 형벌. 1991년에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수익은 7만 7천 달러였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는 7만 3,100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5만 5,500달러였으며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는 3만 6,100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자가 챙긴 수익의 50%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더욱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률을 2.7%로 가정하면 인덱스 펀드의 실질 수익률은 6.2%가 되고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수익은 3.6%가 됩니다. 결국 인덱스 펀드 투자자는 3만 4,500달러를 벌었고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1만 4,400달러를 벌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장기 수익은 시장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원인 중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높을 때 펀드를 샀기 때문입니다. 낙관론과 탐욕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상승장에서 주가가 거의 천장을 쳤을 때 펀드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시기뿐만 아니라 잘못된 펀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은 성과를 낸 펀드를 고른 거죠. 과거에 좋은 성과를 낸 펀드는 그 이후에 저조한 성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고수익을 올리면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제 열풍이 몰아쳤던 1990년대 말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죠. 당시 펀드 업계는 무수한 펀드의 과거 성과를 내세워 선전을 하는데 목을 맸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자 투자자는 주식형 펀드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비싸지 않았던 1990년에는 180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과대평가됐던 1999년과 2000년에는 4,200억 달러나 투자했습니다. 2008년 9월의 금융위기에도 이랬습니다. 주가가 저점으로 가는 동안 투자금을 빼내었고 따라서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는 시기에 수익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죠. 여기에 투자자의 정서를 이용해 당시 인기나 유행에 맞춰 새로운 펀드를 계속 내놓고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펀드 업계의 관행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투자자에 더해 유행 펀드를 파는 펀드 업계의 행태가 더해져서 펀드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은 겁니다. 펀드 업계가 이러한 과도한 판촉전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투자자 역시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죠. 그렇기에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 인덱스에 투자를 한 뒤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기적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버핏은 4.1을 말했습니다. 주식의 최대 적은 바로 비용과 감정이다. 뮤추얼 펀드 슈퍼마켓의 설립자이자 CEO인 찰스 슈왑은 사람들이 일반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밌으니까 유망 종목을 선택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다. 8장 세금도 비용이다. 투자에도 세테크가 필요하다. 인덱스 펀드는 각종 비용 부담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주지만 그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일반 뮤추얼 펀드는 대다수가 세금에 있어 엄청난 비효율성을 나타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 매매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연 78%입니다.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하죠. 반면 인덱스 펀드는 정반대입니다. 매수 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연 회전율은 3% 내외이고 따라서 매매 비용도 0에 근접합니다. 7.8%의 수익률을 기록한 액티브 펀드의 회전율을 고려해 연방 실효세 1.2%를 적용하며 세후 6.6%가 됩니다. 반면에 인덱스 펀드는 연방세 부담률은 0.4%로 액티브 펀드 투자자의 3분의 1이죠. 결과적으로 액티브 펀드는 세후 6.6%, 인덱스는 세후 8.6%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비용, 투자자에게 불리한 펀드 선택, 부적절한 투자 시점 선택, 세금, 인플레이션 등이 펀드 수익률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펀드 업계는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법이 없죠. 9장 좋은 시절이 다갔을 때 수익률은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이 장에서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 창출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 성장과 배당 이익인 사업 실적입니다. 보글이 1974년 뱅가드를 창업하고 40년의 기간 동안 S&P 500에 속한 기업의 배당 수익과 수익 성장의 합인 투자 수익은 8.8%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시장 수익률은 11.7%였죠. 2.9%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전체 시장 수익률의 11.7%에서 2.9%는 투기적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는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투기 수익이라는 거죠. 2017년이 되면서 낙관론과 과도한 자신감, 과열, 희망, 새로운 기업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25%의 수익은 주가 수익률, 즉 PER이 높아지면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1974년에는 주가 수익률이 7.5배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23.7배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즉 1974년에는 S&P 500 기업의 주가는 기업들이 7.5년만 벌면 살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23.7년이나 벌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지난 40년간 주식시장은 고수익의 시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올린 수익 가운데 25%는 투기 수익이었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는 말합니다. 평균 PER이 내려올 거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저수익의 시대를 맞을 거라고 하죠. 보글은 왜 경고를 계속할까요? 보글은 주식 수익의 원천으로 배당 수익률과 수익 성장률을 말했고 이 둘을 합해 투자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투기 수익에 해당하는 주가 수익률을 더했죠. 이것을 오늘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4.4%에서 2%가 되었고 명목 경기 성장률은 4에서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투자 수익은 6에서 7%가 되겠지만 보글은 보수적으로 6%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투기 수익을 살펴보죠. 2017년 주가 수익률은 23.7배였습니다. 보글은 10년 후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내외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투기 수익인 2%포인트가 줄고 미국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4%가 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주가 수익 비율인 23.7배가 10년 동안 유지된다면 투기 수익은 0이 되어 투자 수익과 시장 수익은 같아질 거고 반대로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로 올라간다면 투기 수익은 1.5%가 되어 투자 수익률 6% 더하기 투기 수익 1.5%를 더해 시장 수익률은 7.5%가 될 겁니다. 또 주가 수익률이 12배로 감소하면 7%를 빼면 됩니다. 그럼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S&P 500 기준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보글이 말한 공식은 배당 수익률 더하기 이익 성장률 더하기 PER 배수이죠. 여기서 이익 성장률은 보글도 명목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으니 그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23년 1월 18일 현재 S&P 500의 PER은 20.76배입니다. 20배라고 해보죠.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22년 9월 기준 9.2%입니다. 또 S&P 500의 배당은 뱅가드의 ETF인 VOO의 분배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VOO의 분배율은 1.69%이고 성장률은 9.2%입니다. 보글이 제시한 수익에서 배당은 줄었지만 성장은 더 많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10.89%입니다. PER은 보글이 제시한 대로 20이니 변동 없이 20으로 잡고 최종 시장 수익률은 10.89%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위해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본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현재의 수치이지 전망 수치가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글이 말한 대로 PER은 거의 20에 근접하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유지될지 떨어질지 확인하고 PER 또한 상승할지 하락할지 봐야
봐야겠습니다. 채권 투자 수익원은 현행 이자 수익률. 주식과 달리 채권 수익은 거의 전부가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금리 변화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선 의미가 없죠. 19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5.3%였습니다. 근현대인 1974년 이후에는 8%까지 상승했죠. 하지만 보고는 앞으로는 연평균 3.1%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말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수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 60%와 채권 40%의 혼합형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연수익 기대치가 3.6%라고 해보죠. 여기서 비용 1.5%와 인플레이션 추정치인 2%를 빼면 연수익은 0.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주식 인덱스와 채권 인덱스 펀드를 조합한다면 인덱스 펀드의 비용은 0.1%이니 수익률은 1.5%가 될 겁니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가져간다 해도 인덱스가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점은 되어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글의 계산은 참고일 뿐입니다. 미국은 예측보다 더 성장하고 있으며 평화량 증가는 PR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5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초저비용 인덱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용 수준이 낮고 회전율이 낮으며 판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수익 성과가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단기적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를 통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펀드를 추천받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앞의 2개입니다. 나머지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는 말합니다. 다음 장에선 확률이 낮은 3개의 선택지를 살펴볼 겁니다. 10장 펀드 선택의 기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쉽다. 앞선 5가지 요인 중 세 번째 선택지였던 좋은 펀드 선택하기에 대해 알아보죠. 수익성이 좋은 펀드를 미리 알아내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25년 동안 살아남은 수익성이 좋은 펀드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위의 자료는 1970년 당시 존재했던 355개의 펀드의 46년간 성과를 보여줍니다. 자료를 보면 80%에 해당하는 281개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펀드 가운데 29개는 S&P 500 지수보다 연간 1% 이상 저조한 성과를 냈고 35개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과 1% 내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10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8개는 S&P 500 수익률을 2% 미만으로 앞지를 뿐이었죠.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따랐다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펀드는 단 2개입니다. 197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S&P 500 지수를 2% 이상 앞지른 펀드는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와 피델리티의 콘트라 펀드입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S&P 500보다 2.6% 높았으며 콘트라 펀드는 2.1% 높았습니다. 근 반세기 동안 시장을 이긴 것은 대단한 성과이죠. 스타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전성기 시절 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운영 초기 700만 달러였던 자산 규모는 90년 피터 린치가 은퇴했음에도 1993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999년에는 자산 규모 105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최고점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이후에는 S&P 500 지수와 1.8%의 격차를 보이며 시장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젤란 펀드의 투자자들 역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펀드를 샀고 저조한 성과를 냈을 때 펀드를 팔았습니다. 콘트라 펀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죠. 초창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시장 평균으로 회귀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S&P 500을 앞서며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이유로 펀드를 선택하려 한다면 우선 앞으로도 그런 성과가 계속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25년이면 펀드 매니저가 최소 3명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평균으로의 회귀 경향성을 잊지 말라고 보고는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좋은 성과를 내주는 펀드는 355개 중 0.5%인 2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죠. 게다가 장기간 실적이 좋더라도 앞으로도 그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 건초더미를 다 사라. 여기서 말하는 건초란 주식시장 전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죠. 워런 버핏은 2013년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신이 주거든 신탁 자산의 90%를 초저비용 S&P 500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11장 평균으로의 회귀.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일 수 있다. 이번 장은 네 번째 선택지였던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 선택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귀의 위력을 재확인시켜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 자료는 미국의 주식형 액티브 펀드 전부를 대상으로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게 5년 단위로 연속해서 묶은 두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정리한 겁니다. 전체 펀드를 5등급으로 분류해 숫자가 높은 등급에는 최고의 성과를 낸 펀드가 포함되고 낮은 숫자의 등급에는 최저 성과를 낸 펀드를 포함시켰습니다.
과거의 성적을 보고 다른 펀드보다 나은 성과를 낼 것 같은 펀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선택이 정말 옳았다면 첫 번째 기간에 최고 등급인 5등급에 속했던 펀드는 두 번째 기간에 역시 최고 단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간에도 최고 단계를 유지한 펀드는 겨우 13%였습니다. 27%는 최저 성과를 올려 1단계로 떨어졌고 25%는 2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10%는 시장에서 사라졌죠. 반대로 성과가 저조했던 펀드 쪽을 보죠. 첫 번째 기간에 하위권에 있던 펀드 중 두 번째 기간에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펀드가 17%나 됩니다. 그리고 26%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유지한 것이 12%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기간에 남은 펀드를 대상으로 다시 5년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 기간에서 최고 등급에 속했던 펀드 중 다음 5년 뒤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겨우 15%였고 20%는 최저 등급으로 떨어졌고 13%는 사라졌습니다. 최저 등급의 펀드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음 기간에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비율이 18%였습니다. 최고와 최저 등급 모두에서 이전의 성과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과 성적이 꾸준히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런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무작위성에 속지 마라.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균으로의 회귀 원칙이 뮤추얼 펀드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업계 표준을 능가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펀드는 그 성과 수준이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향후 시장 평균을 밑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2장 펀드 선택에 조언이 필요합니까? 투자 자문의 명함 10장과 11장에서 제시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고르려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는 비교적 단기가의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고르려 하면 재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선택지였던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5,500만 미국 가구 가운데 70%인 4천만 가구가 이렇게 중개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1,500만 가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개인이 추천한 펀드가 일반 펀드의 수익률을 웃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증거가 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 2명이 이끄는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중개인을 통해 투자한 펀드가 투자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냈고 그 결과 투자자에게 연간 9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조사 결과 중개인과 자문가의 자산 배분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은 단지 시장 분위기에 편승했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자문가의 추천을 받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수수료 공제 전 2.9%였고 직접 선택해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6.6%였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펀드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중개인이 운영한 펀드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멜린치 펀드의 수익률은 업계 평균을 무려 18%나 밑돌았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평균보다 9% 낮았고 웰스파고는 8% 낮았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소속의 중개인이 운영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권회사가 새로운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 중개인은 누군가에게 그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재무 상담의 가치, 이 처참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와는 별개로 투자 자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세금 관련 문제에 도움을 주죠. 그러나 이런 서비스와는 별개로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고르는 것만큼은 이 집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글은 말합니다. 그러니 투자 자문을 받을 생각이라면 지금까지의 사실에 유의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꼭 하겠다면 보수가 적정한지 확인해봐라고 보글은 조언합니다. 13장 Simple is best. 전체 주식을 보유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 앞으로 10년간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글의 전망이 맞는다면 비용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보글의 전망이 맞든 틀리든 투자자는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겨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고르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대한 투자 자산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S&P 500이나 전체 시장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중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 펀드라면 포트폴리오는 비슷하지만 비용은 다 다릅니다. 비용이 낮은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비용에도 적용이 되죠. 시장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인덱스 전략은 항상 먹힌다. 인덱스 전략은 S&P 500 같은 미국 시장처럼 효율적인 시장 부분에서는 먹히지만 소형주 혹은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글은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S&P의 국제 액티브 펀드 중 S&P 국제 시장 지수보다 못한 성과를 낸 펀드는 무려 89%입니다. 신흥시장 역시 액티브의 90%는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효율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이든 해외이든 인덱스 투자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14장 채권 펀드. 왜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가? 보글은 지금까지 상식적인 원칙을 주로
주로 주식시장과 펀드 인덱스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글은 말합니다. 과거를 보면 대체로 주식 수익이 채권 수익을 앞섭니다. 보글의 예상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채권 수익률은 3.1% 정도이죠.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기간으로 보면 채권이 주식 수익을 앞설 때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권을 보유하면 역생산적인 투자자 행동, 즉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 수익률이 최저임에도 여전히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2%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채권 수익률은 현행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시장을 이길 수도 있지만 잘못하는 날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시장을 이겨봤자 겨우 1%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1%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피바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채와 투자 등급 회사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모든 액티브 채권 펀드의 80%는 평균 수익이 채권 지수를 밑돌았습니다. 인덱스 채권 펀드의 비용은 0.1인 반면 액티브 채권의 펀드 비용률은 0.75%입니다. 초저비용 펀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개했던 논리들은 채권 인덱스 펀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장 상장지수 펀드, ETF, 데이 트레이더를 위하여 전통적 인덱스 펀드인 TIF는 장기 투자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가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팔기 쉽게 만들어 놓은 변종이라고 보글은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이익이 있다면 세금도 내야 하죠. TIF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넓은 다각화를 지향하는데 ETF는 시장 부분별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건 역시 TIF와 다르죠. 보글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투자해 자주 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할 때 매매 비용이 들긴 하지만 보수율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죠. 다만 보글이 걱정하는 것은 단기적 투자는 지는 게임이고 장기적 투자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ETF는 투자자가 자주 매매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ETF 쏠림 현상, ETF는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2000개가 넘었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적, 투기적, 지수 역행적, 레버리지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쪽에 자산의 23%를 배분하는 ETF가 950개나 된다는 겁니다. 또 TIF는 자금 유출입이 비교적 안정적인 데 비해 ETF는 몰리거나 빠져나가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2007년 12월엔 31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고 주식이 바닥을 친 2009년엔 180억 달러가 빠져나갔죠. 역생산적인 투자자의 행동이 확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성과에 기대려는 심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고 수익을 올린 20개의 ETF를 보면 이 중 투자자 수익률이 ETF 자체 수익률로 또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투자자들이 사고 팔았기 때문이죠. ETF에는 취급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먼저 새겨져야 한다고 보글은 말합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섹터 ETF는 최근에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ETF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인기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말이죠. ETF는 기업인과 중개인의 꿈을 실현해준다. ETF는 TIF를 트레이더용으로 개조한 상품입니다. ETF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을 투자자에게 넘깁니다. 대신 사고 팔기 쉽게 만들므로써 수수료를 챙기죠. 위험은 안 지고 수익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ETF가 기업인과 주식 중개인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꿈을 실현해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글은 말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꿈도 실현시켜줄까요? 뱅가드 500과 스파이더 500 ETF 중 비용이 낮은 쪽을 선택해 장기간 보유한다면 투자 다각화와 낮은 비용률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장 부분별 ETF라도 좋아 보인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ETF를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면 성공 투자의 핵심 요소의 단순 순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보글은 충고합니다. 16장 시장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인덱스 펀드. 성공에는 경쟁이 따른다. 전통적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방식과 ETF 매니저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이탈해 다른 차별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은 이 방법에 매달립니다. 물론 그중 소수는 시장을 이길 겁니다. 그러나 집단으로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들끼리 사고 팔고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해야 돈을 벌 수 있죠. 또 한편에선 과거의 성과가 저조했으니 다음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ETF 업계는 섣불리 미래의 성과를 예견하거나 좋아질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체 시장 인덱스를 제공해 투자자가 실시간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죠. 또 세분화된 섹터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 운용과 포트폴리오 전략의 책임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에서 투자자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이 보글의 생각입니다. 스마트 베타 ETF라는 새로운 패시브 인덱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을 우선한 ETF라든가 S&P 500 중 성장주로만 이루어진 ETF나 가치주로만 이루어진 ETF가 스마트 베타 ETF입니다. 본질적으로 스마트 베타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글은 말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발상도 아니라고 하죠. 평균 으로의 회귀 때문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기는 요소는 내일은 지는 요소가 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가치 인덱스는 16.9% 상승했는데 성장 인덱스는 6.2%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까지 성장 인덱스는 12.2% 상승했고 가치 인덱스는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검증 기간이 짧긴 하지만 여기서도 평균으로의 회귀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라. 전통적인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에서 정당한 투자자의 몫을 보장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다른 투자자 90%를 앞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통적 인덱스 펀드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장담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보글은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의 경고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좋은 계획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완벽한 계획을 꿈꾸는 것이다. 인덱스 투자라는 좋은 길이 있는데 시장을 이기려는 완벽한 길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17장 벤자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 워렌 버핏이 들려준 이야기. 1949년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었죠.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 투자의 선구자였지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시간과 결단력이 부족하며 정신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투자자는 방어적 포트폴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 수익을 더 올려보겠다는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 또 그레이엄이 남긴 말들을 보죠. 역기능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얼마간 눈부신 수익을 기록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투자 수익은 주식 매매가 아니라 주식 보유에서 얻어야 한다.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이자와 배당 그리고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펀드 매니저의 한계. 1976년 한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은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레이엄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전체로서의 시장 전문가 집단이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들끼리 서로 이긴다는 혹은 자기가 자신을 이긴다는 말인데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만족스러운 성과는 그리 어렵지 않다. 장기 투자 원칙을 고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상식적 사고, 지성, 단순 명료한 생각, 금융 역사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그레이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조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범한 투자자가 들으면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성공하는데 엄청난 용기와 지식, 판단력, 경험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능력치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다면 방어적인 접근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성과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반면에 탁월한 성과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버핏은 2006년 보글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법은 저비용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스승인 그레이엄도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스승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을 오롯이 취하는 것이 쉽고 간단한데 굳이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높은 위험, 많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18장 자산 배분 1. 보글은 이번 장에선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는 자산 배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은퇴 대비용 펀드에 관한 겁니다. 이 둘 모두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글은 말합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고 하죠.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는 94%가 자산 배분에서 온다. 198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관이 운용하는 연기금의 수익률 중 94%는 자산 배분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의 초판본에서 채권과 주식을 50대 50을 기준으로 비중을 25에서 75%까지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위험 감수 능력과 위험 감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주식을 75, 채권을 25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보글은 여기에서 나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최대 80%까지도 권한다면서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 중에서 액티브 펀드를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식 비중이 낮은 포트폴리오보다도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중 대부분을 시장 인덱스로 채우라고 보글은 권합니다. 19장 자산 배분 2. 이번 장의 내용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연금 등의 상황이 미국 투자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75대 25를 하든 어떤 비중으로 하든 주식과 채권을 가져가되 주식의 비중 안에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연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형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글은 말합니다. 자산 배분에 정도는 없습니다. 그레이엄의 기준으로 해도 되고 보글이 제안한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모든 총알을 다 막는 완벽한 방탄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장 투자자의 황금률
보글은 일반 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식은 S&P 500 인덱스 펀드와 전체 채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앞으로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정리해보죠. 투자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을 것이 뻔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수익원을 알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종목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위험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위험만 남게 됩니다. 비용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수익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금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도 투자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소수는 달성 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다수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욱 모르죠. 그러나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해주는 방식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고 보고는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상식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분명 승자가 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복리 수익의 마법의 중요성만큼이나 복리 비용의 횡포까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 금융 서비스업계의 핵심 특징인 고비용, 고회전율을 바탕으로 한 기회주의적 마케팅 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월가의 좌우명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이고 일반 투자자의 좌우명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되어야 합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면 시장을 이길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 위험을 따진다면 지수를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위험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비용은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몫을 금융기관이 가져가게 만듭니다. 금융기관을 경계하라고 하죠. 그들은 투자자들이 잦은 매매를 해야 돈을 버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인덱스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잦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이 책을 읽고 인덱스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선택지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선택지로 종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뱅간드를 창업한 사람이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를 읽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